네, 또 저희가 요즘에 생물의 계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이 되게 반갑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천동설, 지동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간단한 것이 해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약간 자연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생물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고등 생물일수록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서 복잡함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연계에서 에너지를 갖는 과정이 우리 고등생물은 복잡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주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나 우리가 얻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하나만 더 있을 뿐이에요. 흔히 말하는 TCA 사이클이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걔네가 없는 것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그런 거죠. 미토콘드리아도 원래는 박테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세포인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고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세포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복잡함이라는 게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단순한 박테리아들은 뭐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들은 아주 한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복잡하다니까 다양한 에너지원을 취해서 처음 과정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디에 TCA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TCA 사이클에서 ATP를 만들어내죠.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생화학이 나중에 뭐 의대나 아니면 생화학과 뭐 이런 데 생물학과 가면 그 생화학 배우잖아요. 생화학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도그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달달달 외우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조각조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그 레고 블록을 어디에 붙였냐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을 다양하게 갖고 있냐 아니면 종류가 몇 개 안 되느냐지 특별히 이 고등생물이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생명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져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생명도 결국에 하나의 세포로부터 기원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공유를 하는데요. 그런데 과학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불분명한 자료를 엮어내는 유사과학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과학적 근거를 가진 게르마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건강팔찌라고 열광을 하면서 GMO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고 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유사 과학들은 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게르마늄 팔찌. 사실은 게르마늄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건강해지겠어요. 저희 엄마도 자꾸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 사달라 그래요. 난 처음에 한 2, 3천 원 한 주고 사주려고 그랬는데 40만 원씩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차라리 40만 원을 돈으로 드릴게요. 그냥 흙 목걸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너희 과학자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또 뭐 있죠? 아니면 전자레인지. 저런 이제 소매 거기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발암 물질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먹는 것,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불법으로 만들지 않아? 게르마늄 팔찌 같은 거 사실은 사기인데. 왜냐하면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 목걸이를 했는데 내 몸에 이상이 생겨. 그러면 법으로 금지시켰겠죠. 근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단지 내 돈이 나갈 뿐인 거죠. 내 돈이 나갈 뿐인데 나한테 손해지면 저 사람은 그걸 돈을 벌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GMO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GMO 반대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들 갖다 실험실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GMO 반대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미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 지났는데 지금 좀 반대 입장이에요. GMO의 위험성을, 안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증명하고선 그 반대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GMO도 먹는 것과 상관이 없었으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그 고기, 그 다음에 곡물 이런 거 다 GMO예요. 그러니까 10,00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10,000년 전에는 우리가 먹는 소고기, 우리가 먹는 양고기 이런 거 없었어요. 돼지고기도 그렇지 않았고 옥수수, 밀, 벼도 지금과 같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모든 곡물과 가축은 농부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밭에서 그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한 GMO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안에 실험실에서 만든 GMO거든요. 아마 외계인이 와서 보면 농부가 만든 GMO나 우리가 그냥 육종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가 만든 GMO나 차이는 없을 거예요. 10,000년 전에는 없었을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게 우리는 되게 먹는 것과 그 건강과 관련되면 아주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생리대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숫자예요. 거기에 발암 물질이 얼만큼 있냐가 중요한 거지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위험한 물질인가요? 먹잖아요, 물 맘대로. 근데 물도 뭐 한 번에 5리터 이상을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50% 이상 죽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 5리터 직접 먹어봐. 중요한 건 숫자, 양이거든요. 양이 얼마큼 있냐에서 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가 정해지는 거죠. 우리 산소 뭐 이렇게 막 좋아하지만 산소로만 가지고 여기다 소흡을 하게 봐요. 되게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것, 또 먹는 것 관련된 것들에서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숫자로 따져보지 않고 뭐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옛날 살충제 달걀 파동도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로비에 있는 거대한 공룡을 보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공룡은 뼈로 되어 있고 지금 생각하는 공룡의 모습은 그 뼈의 모양으로 추측을 한 거잖아요. 근데 현대 나오는 과학 지식으로 보면 털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러면 공룡에 대한 그런 멋진 환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공룡이 털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복원이 된다면 아이들이 과연 공룡을 좋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공룡을 대체할 만한 고대 동물들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룡이 다 뭐 깃털로 덮여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종 정도의 공룡이 발견됐다면 500종류 정도는 우리 무릎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을 겁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큰 애들이 친구들은 깃털로 덮여 있지 않았을 거예요. 새끼일 때는 덮일 수 있지만 왜냐면 그렇게 큰데 깃털로 덮여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내장이 다 익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깃털이 성장하면서 큰 것들은 이제 빠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룡에서는 막 깃털들이 나왔고 사실 색깔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멜라닌 색소는 색깔은 색소잖아요. 화학적인 거에서 다 날아가고 말아요. 근데 멜라닌 색소가 있는 곳에 그 물질적인 구조가 멜라노솜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다 멜라노솜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그 색깔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발견되고 있으니까. 근데 곳곳에 이제는 공룡을 갖다가 깃털이 있는 새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해놨는데요.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더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더 이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티라노사우루스에 막 깃털을 덮여놓으면 약간 그 위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서움이 다 사라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거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큰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코끼리, 기린, 고래 이런 거 좋아하듯이. 두 번째가 괴상하게 생겼다는 거고, 세 번째가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욕, 런던의 자연사박물관 들어가면 처음에 디플로도구스라고 그냥 큰
못 낀 공룡이 있었는데 그걸 치웠어요. 치우고 이제는 대왕고래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흰긴 수염 고래를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공룡을 가지고서 이게 자연사 박물관 와 했는데 자연사 박물관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명들이 그 멸종이 그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대한 동물도 놔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 가운데 좀 크면서 좀 특이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좀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되게 매력을 갖겠죠. 그런 게 코끼리, 고래, 뭐 코뿔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그쪽으로 좀 옮겨갑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저는 과학이 어렵습니다만 2권에서 봤던 구절인데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은 우리 삶의 목표다라는 구절이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 진학 준비를 앞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내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그리고 시작이 미미한 듯하지만 제가 원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120살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한 30살쯤 정규직 됐는데 회사에서는 50살에 나가라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 취직할 때 한 번 필요한 스펙을 쌓느라고 대학교 4년을 다 허비하고 있거든요. 난 그걸 허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나온 논문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4개 분야에 6개 직업을 갖게 된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4개 분야라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좀 첫 번째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 때만 하지 않는데 요즘 되면 대학교 갈 때 보면 되게 일단 의대 꽉 차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대가 낮지는 않았어요. 낮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다른 학과도 높은 학과도 많았거든요. 어떨 땐 천문학과가 제일 높은 경우도 있었고 물리학과는 항상 높았고 전정학과가 많이 높은 경우 있었고 저희 같은 생화학과도 되게 높은 적이 있었거든요. 매번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날부턴가 그냥 쭉 모든 촘촘히 줄을 선 것과 같은 성적대로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DNA에 성적이 이만큼 나오면 의대 가야 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가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의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3년 했었는데 의대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의대 왔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내가 의대를 안 가면 사람들이 내가 공부 잘했다는 걸 믿지 않을까 봐 의대에 왔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한 15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 학기 동안 뭐 같이 수업을 해보면 느낀 거 보면 이 중에 정말로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고서 온 사람이 몇 명이 될까? 3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젊은 삶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이란 것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 너는 너 인생의 목표가 뭐야? 공무원이야. 아니, 공무원 되면 죽을 거야? 목표를 다 이뤘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단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살 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 직업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대학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하려고 하죠. 저희 때도 비슷했어요. 사실은 딱 보면 학력고사 보고 나면 배치표가 나와요. 몇 점이면 무슨 학교 무슨 과 쭉 표 그리면 대충 그래도 내 성적이 이만큼인데 요 이상으로는 가야지 이 아래 가면 약간 손해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빠가 마도로스에서 이 친구는 정말로 해양학이나 배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결국에 마도로스 못 됐어요. 왜 그쪽에 해양대를 못 간 거였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갔으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냥 지금은 증권회사 다니는데 그 친구도 얼마 전에 만나서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저 증권회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누로서도 삶도 더 훨씬 자기 아버지의 삶이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공부도 못했었고 자기 공부도 되게 잘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뭐 답은 떨어져. 너 배치표 보고 갔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너가 아니라 남들이 이거는 행복이야 지수랄 걸 맞춰놓은 거에서 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무시란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내가 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느끼잖아. 난 되게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되게 똑똑해. 그 나는 부지런하게 돼서 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면 그걸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를 내가 생각해도 또 다른 걸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선택지를 택하지 않고 그냥 좁은 거를 가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선택지가 없는 친구들이 이것도 저것도 막 하려고 그러고 선택지가 많은 친구들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딱 가둬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차피 12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지금 20살도 안 됐잖아요.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1년, 2년을 가지고서 뭐 투자해가지고 대학 간 거 갖고 내 인생을 딱 결정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 때도 안 그랬거든요. 우리 때도 안 그랬는데 여러분은 더욱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자기여야 돼요. 그렇다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네 그 뜻도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잘 따져보고 볼 필요는 있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이 노벨상을 수여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벨상 관련 질문을 들고 왔는데 오늘부터 발표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노벨상은 실패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시는 등의 실패에 대한 역설적 관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는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실패하는 연구를 진행하려는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패해도 되는 연구에 연구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작년에는 뭐 100몇십억이었고 오늘은 꽤 커졌고 내년에는 거의 1조에 가까운 연구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를 허용하겠다고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왜 허용해도 되느냐는 공감대가 생겼냐면 이젠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후진국이었잖아요. 후진국일 때는 언론 선진국과 베껴 와가지고 쫓아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해서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베낄 게 없어. 우리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잘 베낀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등산로도 있잖아요. 등산로가 우리가 왜 안 되냐.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내가 몸이 힘들어도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건데 등산로로 안 가면 그 가다 보면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길이 끊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제 그것을 그래야 그 사람은 안 가본 길 가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분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연구비가 절대 액수로 5위쯤 되는 나라예요. GDP 대비로는 1위와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돈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정말 많아요. 없는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잖아요. 그 사람의 제자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노벨상 수상을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불과 뭐 12년, 2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는 반드시 있어요.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회적으로 용인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나 실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의 이공계 박사의 75%가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이공계 박사의 연구 방향과 수준은 박사학위 받고 처음 5년에 결정돼요. 그런데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과학자가 자리를 얻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모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냥 좋은 자리를 줬버리면 이 사람은 연구 안 하고 그냥 팡팡 놀 텐데 놀 사람이 있죠. 저는 그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안심을 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그 낭비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도 많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과감하게 실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걸 생각하게 됐으니까 딱 좋을 때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난 한 10년쯤 있으면요 노벨상 수상자 우리나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년 동안 실패를 쌓아야 되는 거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